오늘은 감회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조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미국에 사는 한 중년 부인의 일화입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4명의 자녀도 있었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밥을 하는 게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어서 밖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해도 육체 노동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교육 수준도 낮고 이렇다 할 재주도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능력도 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운도 좋아서 돈을 많이 번 덕분에 가족 모두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죠. 으리으리한 집을 사고 아이들은 미국의 명문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처음 2년 동안은 좋아했습니다. 궁궐 같은 집으로 이사와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귀부인이 된 것 같았죠. 꿈에 그리던 미국의 서양식 저택에서 떵떵거리고 살며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이 생겼으니까요. 당시 평범한 외국인들에 비하면 정말 부유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부터 부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많이 생겨났고 남편을 볼 때마다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가정적이지도 않고 사랑도 모르고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며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능력을 펼치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뭐든지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남편이 돈을 줬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낭만적이지 않다고 불만이었습니다. 사랑을 모른다면 타박만 해댔죠. 서행의 기념일인 밸런타인데이에도 카드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 중에 재혼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밸런타인데이 때마다 많은 남자들에게 카드를 받았습니다. 밸런타인데이 카드를 잔뜩 늘어놓고 묻더랍니다. 카드 몇 장 받았어요? 한 장도 못 받았어요. 스스로 초라함을 느낀 부인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카드 써줘. 애들이 저렇게 컸는데 지금 와서 무슨 카드야. 연애 초반도 아니고. 당신 마음이 변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편은 구박에 시달리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야. 돈 버는 돈도 다 가져다 줬잖아. 사고 싶다는 건 뭐든지 다 사줬는데 너는 나 사줄 생각을 한 적도 없잖아. 나도 내 건 사본 적 없어.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야. 생일 때도 커다란 케이크 사줘서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어. 뭐든지 가장 크고 좋고 비싼 것만 사주는데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야. 3년이 지나자 얼굴에는 검버섯이 더 짙어졌고 허리둘레는 늘어나고 엉덩이도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조심해야 합니다.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죠. 부인은 불안해졌습니다. 애교 섞인 불안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불안이었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교양은 없고 돈만 조금 있는 아줌마들과 수다만 잔뜩 들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사랑도 모르고 교양도 없고 온정도 없고 집안 분위기도 신경 안 쓴다며 끝없이 불평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시댁에 주는 돈도 싫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번 돈을 시부모님에게 많이 주는 것도 싫었죠. 돈도 안 벌면서 욕심만 많았습니다. 뭐든지 다 싫고 불만이었습니다. 다음 생일이 돌아왔을 때 남편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일 예쁜 케이크를 주문했죠. 부인도 기뻐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을 불러서 공연도 감상했습니다. 부인도 좋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밖에 새빨간 스포츠카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40대 중년 아줌마가 초고속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나요? 부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웃들도 와서 한참 구경했죠. 그런데 부인은 또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차문이 너무 좁아서 차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스포츠카는 지붕을 열고 타니까 아예 지붕을 떼기로 했습니다. 지붕을 떼고서야 겨우 탈 수 있었죠. 막상 탔지만 조작법을 몰랐습니다. 스포츠카는 젊은 사람들이 타는 차잖아요. 어쨌든 스포츠카를 샀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여기저기 자랑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문자로 자랑했죠. 내 생일 선물 좀 봐. 빨간색 스포츠카야. 사람들이 직접 몰아봤냐고 물었죠. 앉아만 있고 머리카락은 휘날리지 않았으니까요. 할 수 없이 남편이 드라이기로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이것 봐, 운전 중이야. 실제로는 운전도 못하고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지붕을 떼어버렸으니 비만 오면 차가 흠뻑 젖습니다. 남편이 돈을 들여서 지붕을 설치했죠. 이게 웬 고생입니까? 그래도 불만이었습니다. 늘 원망만 하고 늘 원망할 이유로 가득했죠.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 말, 행동들로 수없이 많은 원인이 생기고 크고 작은 결과들이 사슬처럼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갑자기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운이 없을 때는 불행이 닥치는 속도가 번개처럼 빠릅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죠. 부와 재산을 쌓는 과정은 개미가 차곡차곡 흙을 쌓아 집을 짓는 것처럼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야 그만한 부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운이 닥치면 법원이 곧장 집을 경매에 넘기고 곧이어 나라에 빚진 세금을 계산해서 독촉합니다. 모든 돈이 사라집니다. 남편은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얼마 후 화병으로 숨졌습니다. 집은 은행이 몰수해갔고 법원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 되자 부인은 그동안 함께 불만을 나누던 좋은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머물 곳도 지낼 곳도 없었죠. 잠시라도 머물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어준 한 친구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 줄 알았어야지. 지금도 남편이 원망스러워? 원망하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지금 네 꼴을 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그 친구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자비심이 없기 때문이야. 동정심도 없고 인정도 없으니까. 이 친구는 사실 어느 정도 도덕적 수양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 업화가 몸을 불태운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뜨거운 솥뚜껑 위에 개미와 같습니다. 부귀를 감당할 복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오히려 착실히 일할 수 있습니다. 몸은 고되고 욕은 먹어도 보잘것없는 대우를 받아도 마음은 부담 없이 편하죠. 이런 삶이 자신에게 딱 맞는 생활 방식인 겁니다. 하늘이 사람을 잘못 보고 남편을 큰 부자로 만들고 부인을 호화저택에 살게 했으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귀찮게 하거나 남편 트집을 잡습니다. 툭하면 아이를 혼내거나 때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부인의 이런 원망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향한 저주로 변했습니다. 삿된 기운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삿된 기운은 삿된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도 공경도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원망하면 그것을 밀어내게 됩니다.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부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만약 하늘이 정말 불공평했다면 오늘 저녁에 먹을 빵 한 조각도 못 구했을 겁니다. 오늘 당장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겠죠. 친구는 이 부인에게 자신의 착오를 내주었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곳에 이불 두어 장을 주고 자게 하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꼴이 되고 말았죠. 친구는 비행기표를 사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가겠니? 매번 그렇게 자랑질만 했는데 부인은 늘 고향 사람들에게 남편이 번 돈을 자랑하면서도 아내서는 늘 남편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원망의 새에서 생긴 부정적 에너지가 결국 저주의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는 삿된 기운을 불러 모았고 그 삿된 기운이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안색과 허리둘레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마음의 삿된 기운 때문입니다. 모든 불만을 진심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화를 내고 진심으로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헛된 허영심을 진짜 현실로 여기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남편은 왜 더 잘해주지 않지? 남편은 어떻게 더 잘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자가 자기가 번 돈을 전부 아내에게 바치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래도 나쁜 남자입니까? 하지만 이토록 경제가 낮은 부인은 결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업화가 몸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처럼 큰 공덕을 쌓은 적도 없고 부귀를 감당할 기반이 없는 사람은 매일같이 고생하고 혼나고 무시당하면서 밥벌이조차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형편이 좋아져도 감당을 못합니다. 보석을 얻어도 자기 입으로 뱉어내는 격입니다. 게다가 불행을 불러옵니다. 자녀들도 죽거나 인생을 망칩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부인에게 원망과 삿된 마음이 생겼을 때 왜 얼굴에 검버섯이 생겨났을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순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탄치 못한 기운이 내장에 들어와 막히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삿된 기운이 위를 막으면 코가 거무스름해지고 간과 비장을 막으면 양쪽 광대뼈가 거뭇해집니다. 생식기관이 막히면 입술과 턱이 검게 변합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없으면 눈빛에 생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은 복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명심하세요. 아름다운 가정은 수십 년 동안 차근차근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운과 노력도 필요하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행운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 찾아와서 업력이 눈앞에 닥치면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좋은 운명입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동시에 나보다 가난하고 더 비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집안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나 직장을 다니는 주부 역시 각자 맡은 일을 착실히 하면 됩니다. 헌신, 사랑, 자비의 마음을 담아 요리한 밥과 국을 먹으면 가족들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은 병도 낫게 합니다. 늘 원망만 늘어놓는 주부도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만든 음식이 과연 가족의 건강에 좋을까요? 잔뜩 원한에 사무쳐서 어디 한번 먹어봐, 먹고 죽나 안 죽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끓인 국이 맛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원망을 품은 사람이 남편이나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진정한 자비를 품은 어머니처럼 인자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효독스럽기만 할 겁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기 복을 차버리려고 했던 탓에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길거리에 나앉는 신사가 될 겁니다. 인과응보는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일을 베풀면 일만이 돌아옵니다. 일의 공덕을 쌓으면 일만의 선보를 얻고, 일의 악행을 저지르면 일만의 악보가 돌아옵니다. 앞서 소개한 타이완의 회원분이 천 씨였나요? 천 씨였군요. 할머니의 아들리 병원비를 대주고 이웃 노인의 책을 팔아줬습니다. 이 두 일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았지만 덕분에 온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분명 평소에도 선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평소에 선량하지 않았다면 운명을 바꿀 기회조차 없었겠죠. 공덕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미가 굴을 파고 집을 지을 때 차근차근 흙을 쌓아 올리듯이 천천히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행하고 악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멀리하라. 이처럼 작은 자비와 선행이라도 적극적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공덕이 천천히 조금씩 쌓입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오늘은 1,000원, 내일은 10,000원씩 몇 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웬만한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매일 10,000원씩 쓰기만 한다면 10년 후에는 빚더미에 깔리게 되겠죠. 세상살이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결국 카드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앞으로 영원히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겠죠. 집이나 차를 살 때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랐으니까요. 정보 기록은 정확하고 냉정합니다.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운명의 법칙은 더 엄격합니다. 공덕은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고생의 쓴맛을 모르면 성공의 단맛도 모르는 법이죠.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좋은 운명이란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반드시 실천하고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반드시 멀리하는 것. 이러한 공덕으로 운명은 좋은 쪽으로 바뀌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훗날 돈이 생겨도 관리를 못합니다. 서양의 부유한 나라 국민들은 심지어 중노년층마저도 저축 습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저축을 잘합니다. 가난의 무서움을 잘 아니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최소한 100만 원이나 50만 원은 꼭 저축합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모아두는 거죠. 가난을 또 겪고 싶진 않으니까요.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축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한 제자의 이웃 주민이 잘 나가는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닥친 금융위기 때문에 집이 은행에 넘어갔고 남편도 실직자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작은 집에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잘 사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싼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웃을 만나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예전 집은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던데요. 그러자 울면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운이 안 좋았어요. 이 부부의 연봉을 합치면 자그마치 5억이나 됩니다. 5억이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죠. 그런데도 돈을 다 써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자기 사정을 구구절절히 늘어놨습니다. 제가 가진 요트만 해도 1년 보관료가 3,500만 원이 넘어요. 고급 오토바이는 1억 8천만 원짜리고요. 스포츠카는 몇 억 들었어요. 제정신입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탄다고 그걸 삽니까? 그래놓고 뭐가 억울하다고 울며 불며 불쌍한 척을 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가난을 안 겪어본 사람이 금융 전문가가 되었으니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쓸 줄도 몰랐던 겁니다. 왜 엄한데 돈을 씁니까? 1년에 요트를 몇 번이나 타겠습니까? 몇 번도 안 탈 겁니다. 정 배를 타고 싶으면 제일 안전한 유람선을 타고 바람 한 번 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로 걸으면 넘어지기라도 합니까? 굳이 왜 위험한 요트를 탑니까? 보관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떤 부자는 비타민 같은 영양제만 먹습니다. 하루에 한 움큼씩 먹습니다. 찐빵보다 더 크게 움켜줍니다. 다양한 영양을 보충하려는 거죠. 정말 영양이 부족한 걸까요? 아닙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겁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부족한 건 영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치는 간단합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체를 못하고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낡은 지갑에도 얼마든지 돈을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억소리 나는 명품 지갑만 고집합니다.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흥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화가 다 납니다. 저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비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고 자신의 부귀를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좋은 운명을 허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재물을 헛되이 쓰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사치를 일삼거나 향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대가 죽기도 전에 가산을 탕진하거나 다른 화가 닥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삿된 기운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운명을 간직하려면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이 운명과 풍수의 관계와 운명과 관상의 관계입니다. 좋은 운명을 간직하지 못하면 좋은 풍수도 나쁜 풍수로 변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풍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당시 태평천국시기에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청나라 말기였습니다. 농민운동이 일어난 태평천국시기였습니다. 그 마부에 관한 일화입니다. 당시 농민군이 중국 베이징의 황궁에 쳐들어왔습니다. 황제가 기거하는 자금성으로 쳐들어왔죠. 홍수는 천황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왕의 마부에 관한 일화입니다. 드디어 천하를 제패했구나. 우리의 주군이 황제가 될 것이다. 며칠 후에 황제로 즉위하면 천하를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는 황제의 마부가 된다. 몇몇 마부들이 늦은 밤에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황궁 안으로 들어오다니. 조상님들도 황궁에 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마침 저녁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젊은 마부가 부추겼습니다. 어르신, 옥저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서 왕을 모시기도 했고 또 오랜 벗이지 않습니까? 나이도 제일 많으시고 왕의 옥저에 앉으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와서 앉아보세요. 결국 옥저에 앉은 마부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앉은 채로 곧장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풍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역대 황제들은 중국의 베이징을 황궁으로 선택해왔습니다. 특히 자금성 황궁의 옥좌는 가장 강한 에너지가 모인 곳으로 용안이라 했습니다. 걸맞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이 용안의 자리에 앉으면 앉자마자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마부는 자격과 운명이 부족해서 황제를 보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죠. 그런데 감히 옥자에 앉기까지 했으니 에너지를 못 견디고 죽은 겁니다. 자리에 걸맞은 운이 없는 사람이 풍수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복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큰 운을 타고난 사람은 귀신 들린 집에 살아도 귀신이 밥을 차려줄 겁니다. 귀신조차 발벗고 도와주겠죠. 불운한 운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호법신마저 귀신처럼 괴롭힐 겁니다. 이런 이치입니다. 덕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풍수학자가 풍수를 읽고 조절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시간에 듣고 싶습니까?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정심, 정념이란 무엇일까요? 바르다는 것은 곧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곧 바른 마음입니다. 자비롭지 않은 마음은 그릇된 마음이죠. 자비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만 자신에게는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살면서 직접 겪은 소소한 경험들입니다. 예전에 각진과 다른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또 성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에 난 반점이나 얼룩도 없애고 눈썹도 심었습니다. 꽃을 심듯이 눈썹을 심고 머리카락도 심었습니다. 피부를 고치거나 턱을 깎기도 하고 앞니를 교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큰 소용이 없습니다. 집안의 풍수를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한 복이 없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불편함을 직접 겪고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과 복이 모이는 풍수로 바꾼다고 해도 자신이 그에 걸맞는 운명을 타고나야 합니다. 부귀는 그에 걸맞은 운명을 갖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운명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풍수학자를 불러서 풍수를 바꾼다 한들 좋게 변할 리 없습니다. 풍수학자가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쪽의 벽을 떼서 서쪽의 벽을 채울 뿐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겁니다. 예컨대 옷 앞쪽에 실수로 불똥이 튀어서 구멍이 생겼다면 옷 뒤쪽에 천을 잘라서 구멍을 메우는 식일 뿐입니다. 그럼 뒤쪽은 엉덩이가 드러나겠죠? 같은 이치입니다. 동쪽 벽을 떼서 서쪽 벽을 채우듯이 보태고 채우는 것뿐이죠. 실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만한 공덕이 뒤받쳐줘야 합니다. 다들 꼭 명심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격하고 단호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자비심을 가져야만 행동이 바로 섭니다. 마음속에 자비심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입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자비를 품어야만 말과 행동에도 자비로움과 온화함이 묻어납니다. 그래야만 온 가족이 상서로운 축복과 행복, 평안, 부귀, 그리고 장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승려 중에 104세까지 장수했던 고승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몽참 큰 스님입니다. 몽참 스님이 100세 생신을 맞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못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장수를 못하는 겁니다. 탐욕을 줄이고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덕이 높은 불교의 나이 지긋한 고승들은 모두 마음과 몸이 넓고 푸근합니다. 저는 몸이 마른 편이죠. 그분들은 풍채가 다들 후덕한 이유는 뭘까요? 매일 채식만 하는데도 듬직하죠. 마음이 너그럽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늘 남들의 하소연만 들어줄 뿐 자신은 하소연할 사람이 없습니다. 덕이 높은 고승은 스스로 중생의 고통을 씻어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모두 자신의 마음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타이완의 성은대사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업장 해소를 위해 공양을 올리는 그 많은 중생의 업장을 어찌 해소합니까? 부처님 앞에 향을 올리면 아무리 많은 공양을 올려도 모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바다처럼 넓은 마음의 경지입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은 너그럽고 자비롭습니다. 시시콜콜 따지지 않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은 너그럽게 넘어가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계율을 중시합니다. 타인에게는 너그럽죠. 타인은 더 너그러이 대하고 자신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웁니다. 지계를 엄격히 지키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이기심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몽참 큰 스님의 장수 비결입니다. 정말 훌륭한 비결입니다. 덕이 높은 불교의 고승들은 마음이 넓고 풍채가 후덕합니다. 수행이 잘 된 덕분이죠. 수행이 잘 안 되면 살이 찌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체형 문제가 있으니까요. 보통은 마음이 넓어질 때 몸집도 그만큼 커져 보이기 쉽습니다. 얼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넉넉한 사람은 마음도 넉넉한 편입니다. 다들 살펴보면 얼굴이 넉넉한 사람은 마음도 넉넉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도 갚으라고 독촉은 안 할 겁니다. 얼굴이 마른 사람은 돈을 빌리기도 전에 나한테 돈 빌릴 생각하지 마.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청균설이니까요.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성호를 준비해 주세요.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
牟尼佛，南无本师释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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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牟尼佛，南无本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염불할 때 염불하고 북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의 재난이 사라지도록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번뇌와 질병들을 최대한 사라지도록 기원합니다. 정성과 진심이 클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계속하겠습니다. 本师释迦牟尼佛，南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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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师释迦牟尼佛，南
합장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난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